김치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 피격된 우리 공무원의 월북 단서 중 하나로 배의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뒀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 그 슬리퍼의 주인은 누구인지 사실상 모르고 해당 공무원의 신발은 배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내세웠던 월북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없었던 거란 얘기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격된 직후에 다음날 새벽에 열렸던 청와대의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 정작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이 불참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 장관도 왜 내가 불참했는지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라고 외교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을 해야 하는데 외교부 수장이 빠진 것, 과연 그 회의 제대로 된 회의였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가신문 함께 하십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공무원 실종 첫날 북한의 표류 가능성을 우리 군이 제쳐뒀다. 부실 대응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첫날에 월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중에 첩보를 통해서 월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방탄 여당 철벽에 첫날부터 맹탕 국감이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썼군요. 추미애 장관 아들 군특혜 의혹을 싸고 국방위, 법사위, 복지위 판에 박힌 모습이었다. 증인을 채택하자 안 된다. 정쟁을 중단하자 언성이 서로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피격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 간의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20대가 빚내서 주식하는 것 열풍. 서울을 넘어서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는데 청년들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다가 주식 급락하면 어쩔 건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가장 높았습니다. 91% 증가를 한 겁니다. 인천과 전북 상위권에 들었고요. 다른 연령층은 지역별 변동이 적었습니다. 유독 20대, 30대 청년들이 빚까지 내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엄청 높아졌다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독감 백신 48만 명분을 수거한다는데 한겨레 신문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어쩌죠? 그러게요. 12일부터 접종 안전할까? 효력이 의심되는 물량은 모두 폐기하기로 정부가 밝혔습니다. 배송 전에 백신은 운송 과정을 감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100명만 접종한다던데 접종자 몰리는 것을 대비한 안전 조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한겨레 신문 꼬집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코로나 확산 위험에 정부가 단풍놀이 자제령을 국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 가지 권장을 하는 사안은 단풍놀이를 모니터로 즐기시라. 초유의 코로나 단풍 지침입니다. 산 가지 말고 모니터로 보라. 국립공원 공식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됐다고 하는데 자, 이 단풍을 유튜브로 즐겨야만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만 두 분입니다. 현 정부의 대통령의 입 초대 대변인입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또 그러고 보니 청와대에 계셨군요.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헛발질, 군과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는 몰랐다. 강 장관이 외교부 장관인데 피격 직후에 열렸던 청와대의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몰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혐의입니다.
고민정 의원에 대한 혐의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피격된 우리 공무원의 월북의 단서 중에 하나로 배 위에 신발을 벗어놨다라는 것을 단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작 정부가 공개했던 그 슬리퍼의 주인은 누군지 잘 모르겠고 해당 공무원의 신발이 사라졌었다는 겁니다. 정부의 주요 월북 근거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톱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군도 실종 첫날에는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적게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합니까? 그러면은 그 조류까지 다 아는데 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당시에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최초의 그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이제 실무진들한테 다 이제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럼 처음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첫날에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네,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월북 가능성이 없다라는 보고가 첫날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에 북한 표류 가능성을 군이 제쳐뒀다. 공무원 이모 씨의 실종 지점 NLL과 거리가 불과 10km인데 군이 표류 가능성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 실종을 판단해서 구조 지연 논란이 일고 있고요. 실종 다음 날 군이 공무원 이모 씨 월북 의사 표명 정황 포착 후 단순 실종자에서 월북 시도자로 변경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국방부가 조금 전 국방부 장관의 이 월북 답변에 대해서 표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종 첫날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소 장관 발언 중 월북의 의미는 자진해서 NLL 이북으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조류의 흐름을 고려할 때 북측으로 표류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이 답변이 우리 군이 초기에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놓고서 왜 뒤늦게 월북자로 규정을 했느냐라는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 장관의 월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초기에는 군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라는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기자. 그렇다면 NLL 인근에서 실종이 됐는데 북으로 자연스럽게 표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군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군요. 일단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NLL에서 한 10km 이상 떨어진 데서 실종됐다고 봤기 때문에 10km를 넘어서 월북했을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봤던 거겠죠. 또 하나가 이제 조류의 흐름인데 지난번 해경도 발표했지만 당시에 실종 당시에 조류의 흐름 자체가 남서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표류하더라도 오히려 남쪽으로 표류했을 거다 이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그래서 아마 이제 NL 남쪽에서 주로 이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제 국방부 해명대로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월북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북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초창기에는 우리 군이든 해경이든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염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아마도 군의 감청 장비를 통해서 월북 가능성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경이라든지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이제 월북 정황을 자진 월북 정황을 발표하죠. 뭐 구명조끼를 입었다. 뭐 배에 신발을 그대로 두고 갔다 뭐 등등을 얘기하는데 혹여라도 그러니까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처음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감청 정보를 바탕으로 월북 정황을 얘기할 때 나머지 정황들을 좀 약간 이렇게 월북 가능성에 끼워 맞춘 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북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초기의 판단들 그리고 월북 정황을 확인했던 것 그리고 뒤늦게 이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브리핑할 때 과연 어떤 판단들을 했던 건지 우리 군이나 해경이 그런 과정들을 좀 면밀히 좀 짚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 있는데 정부는 그간 월북의 주요 단서 중에 하나로 해당 공무원이 신발을 배에 벗어두고 월북을 했다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부가 공개했던 그 신발이라는 슬리퍼는 정작 주인이 누구 건지 모르고 해당 공무원의 신발이 배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북설 주요 근거였던 그 신발은 배 안에 없었다. 합동참모본부 어업지도선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등으로 미뤄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이 크다라고 24일 첫 브리핑 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배 안에 가지런히 벗어뒀다라는 표현들도 기사화가 됐는데요. 이모 씨가 승선한 무궁화 10호 갑판 선실에서 슬리퍼만 2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모 씨가 승선 당시 신었던 구두, 업무 시간에 신는 운동화 안전화가 정작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모 씨가 신발을 벗어두고 실종됐다는 게 아니라 이모 씨의 신발이 배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발을 신은 채 북으로 헤엄쳐서 갔거나 신발을 신은 채 실족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정작 정부가 공개했던 저 슬리퍼 사진은 동료 선원들은 슬리퍼 신고 승선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승선이 곧 출근인데 슬리퍼 신고 출근하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냐. 구두나 운동화 안전화를 신고 오른다. 저 슬리퍼는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신발을 배에 벗어두고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월북이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배에 벗어둔 게 무슨 월북과 연계가 되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본인의 신발이 배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거군요. 좀 전에 저희가 봤던 소위 말하는 그 삼색 슬리퍼가 우리 피살된 공무원의 슬리퍼라고 처음에는 발표가 됐고 중간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 삼색 슬리퍼에 대해서는 당시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던 선원들 대부분이 이게 누구 것인지 잘 모른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신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통상 배에 가면 이게 미끄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처음 갈 때는 뭐 구두를 신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배에 승선을 하게 되면 미끄러지지 않은 운동화나 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업화라는 게 있어요. 바닥이 네. 두껍고 위가 탄탄한 그런 걸 신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현재 지금 처음에 빨리 발표했던 것처럼 월북의 근거라고 얘기했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진 신발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 피살된 공무원이 신고 있었던 운동화나 작업화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승선했던 배에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신발도 없이 바다에 어떻게 자진해서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일단 초기에 너무 월북의 근거를 너무 쉽게 판단을 해서 저런 정황으로 몰아간 거 아니었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군이 골든타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적극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데 어제 국감에서는 여전히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뭐 이렇게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의 증인 채택마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맹탕국회의 국감 첫날 모습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라며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즉, 홍문표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우리 공무원이 신었던 신발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신발이 없었다, 배 안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박정환 대변인, 우리 정부가 사실은 그분의 신발이 배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초기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슬리퍼가 2개가 있는 걸 두고 우리 공무원이 신발을 벗어두고 월북했다라고 발표하기 이전에 동료 선원들에게도 아니 이 신발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만약에 이 홍문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서 공무원이 신발을 벗어두고 월북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에 짜맞추기 위해서 너무 월북 가능성을 쉽게 단정해서 해경이나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에 맞춰서 나간 것 아니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을 통해서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북한의 무언가의 통신망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탄을 하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아직도 분명히 정부도 그렇고 해경을 비롯한 수사기관도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야당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 위해선 정부가 초기에 그 벗어났다는 신발을 공개하면 될 일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박수현 대변인님, 네. 이재명 기자도 그렇고 박정하 전 대변인도 그렇고 정부가 감청을 근거로 월북이라고 판단을 해놓고 근거를 짜맞추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신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첫날 슬리퍼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첫날은 어쨌든 실족했을 가능성, 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 또 월북의 가능성. 공무원인데 차마 월북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다각도로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슬리퍼가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뭐 어떤 의도를 갖고 했다고 하지만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발표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날 저런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정부가 짜맞추기식으로 자꾸 정황들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해는 가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첫날 저 이야기를 하면서 저 슬리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DNA 검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지금 어떤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추측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근거들이 전부 나왔을 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저는 정부가 저로 발견이 됐는데 저거를 예를 발표를 안 하는 게 또 더 이상한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나 그러나 어떤 것도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시각으로 봐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야당의 정보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시각에서는 월북은 맞는 것 같고 그 대신에 북한이 코로나에 대한 그 대응 때문에 경직되게 대응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데 야당의 정보위원님들도 얘기를 하면 동의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유족과 엊그제 고등학생 아들이 편지도 발표돼서 국민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도 이것을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는 실체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와 민의과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거 하나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김병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는데 이 첩보 SI 자산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 정보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자꾸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불편해하고 자꾸 불만을 제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한미연합사령관을 설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상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2008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풍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때 뭐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정도다 뭐 겨우 부축해서 걸을 수 있는 정도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막 공개가 돼가지고요. 우리 대북 정보망 휴민트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그 야당과 언론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다 받아들이고 모든 가능성을 놓고 하되 그러나 그런 정보자산의 보호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는 이 슬리퍼의 DNA 감식 결과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료 선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 누구 건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식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건지 의문이 낳고 있습니다. 가판위의 슬리퍼 감식 결과 공개 안 한 해경. 정부는 가판에서 슬리퍼 발견됐으니 벗은 뒤 뛰어내린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해경이 가판위 침실에서 발견된 슬리퍼 2개를 국과수에 감식을 했습니다. DNA. 이달 초 결과를 전달받았는데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결과를 받았는데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텐데요. 해경은 이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리퍼가 이모 씨 것이란 점도 불명확하다. 이 기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해경 조사에서 무궁화 10호 승선 선원 16명 중 단 한 명도 해당 슬리퍼가 우리 공무원 것이라고 증언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슬리퍼가 다 거기서 거긴데 누구 건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해경 종사 당시 일부 선원은 이렇게 진술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더욱더 의문인 것이 슬리퍼 2개가 남겨져 있었다라고만 발표를 해야지 신발이 있는 것으로 봐서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왜 나갔느냐라는 논란이 지금 이 신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뭐 공개하는 게 대단한 거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DNA 검사했는데 슬리퍼에서 지금 그 공무원의 그 DNA가 나왔다 또는 안 나왔다. OX로만 공개하면 되는 거니까 뭐 대단한 뭐 수사 중인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아, 그렇습니까? 그걸 왜 공개를 안 하는지 그게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사실은 신발을 벗고 뛰어내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사람이 배에 있다가 배에서 바다로 빠지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죠. 실족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뛰어내렸거나. 그런데 신발을 갖다가 벗고 신발이 배에 남아있기 때문에 뛰어내린 것이다라고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공개가 된 게 뭐냐면 슬리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걸 보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슬리퍼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맨날 신고 다니는 그러한 신발이 아니고 보조적으로 신는 그러한 신발인 거죠. 저 이따가 재판 가는데 재판 갈 때 슬리퍼 신고 간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슬리퍼는 그냥 편하게 신는 그런 거고 그 박정화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가 흔들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슬리퍼 같은 걸 신고 계속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 할 수 없는 거죠. 슬리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돌려 신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서 밥 먹다가 화장실 갈 때 그냥 제 신발 찾아서 신고 갈 수도 있지만 구두 뭐 이렇게 한 것보다 슬리퍼 신고 가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던 슬리퍼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신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리퍼가 그 공무원이 늘 착용하던 그런 신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처음으로 그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다라고 했던 그 단초가 됐던 것 자체가 지금 의심을 상당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박수현 대변인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긴 하셨지만 워낙 이게 이상한 사안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공무원이 월북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을 그 입증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저는 이게 보면은 본안을 놔두고 우리가 격가지에 좀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박수현 대변인 좀 말씀 주셨지만 옳은 말씀이에요. 북한에 대한 우리 정보 자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계속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정부가 너무 급하게 우리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했다라고 단정지어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보 자산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보자고 하는 거지 정작 이 본안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답답해하는 부분은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북한의 항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더 뭐 정부 자산이 확인이 된다고 한들 군이 확보하고 있는 SI 자산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들 그거와는 본건과는 본질이 다른 건데 이로 몰려가고 있다는 저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어제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자, 왜 구조 요청 안 했느냐는 거죠. 우리 북한도 했었던 구조 요청을 우리 군은 왜 못했나? 무슨 얘기냐면 국제 상선 통신망 그걸 왜 활용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어제 국감에서 있었습니다. 군 이모 씨가 북측해역 넘어갔던 절체절명의 순간 국제 상선 통신망이 열려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구조 요청을 안 했다. 통상 각국 배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을 운영하고 북한도 2019년 6월 10일에 선박이 표류하자 자기네 선박이 표류하자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남측에게 배를 인계하라라는 요청을 했었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한 겁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어제 국감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구조 요청했던 건 위치가 식별된 선박이었고 이번엔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첩보 수준이다. 우리 첩보 자산 노출 우려. 자, 여기서 또 나왔죠? 군 첩보 자산 노출 우려 때문에 상선통신망에 구조 요청을 못했다. 그런데 이 해명은 첩보 자산이 노출될까봐 그때 당시 적극적인 구조를 할 수 없었다. 라는 해명으로 한 번 더 활용된 바 있었습니다. 자, 국감에서 오고 갔던 질의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은 자기 백성들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도 그 통신망을 통해서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신망이 죽은 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으로 혹시나 넘어가면 혹시나 발견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이게 리스크가 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입니다. 국방부는 응군의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 주장대로라면 첩보를 통해서 판단을 했는데 첩보 자산을 노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 쪽 공무원이 한 명이 지금 실종됐다. 인근에 있는 선박들 구조 요청 바란다. 혹여 북한 해역으로 갔다면 북한이 구조해서 우리 측으로 인계하기 바란다. 라는 굉장히 단순한 요청. 왜 이것조차 안 했느냐라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자, 국방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단순 첩보 가지고 북한에게 행동을 취하기는 부담이 있다. 라고 답변하는 대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은 이렇게 얘기했죠. 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군 통신선이 이미 끊겨 있었다. 그래서 북한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 라인을 분명히 북한이 끄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나왔던 게 바로 국제 상선 통신망입니다. 이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은 다 같이 누구나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북한 어선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표류에 있다. 혹시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면 잘 구조해서 인계해달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지금 어제 논란이 됐던 게, 그런데 국방부도 안 했고 해경도 안 했습니다. 누구나 지금 국제통신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국방부뿐이 아니라 해경조차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또다시 리스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첩보 자산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글쎄요, 이제 북한도 물론 이제 지난해 2차례 요구했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이 이미 실종된 것 자체는 이건 첩보가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글쎄 이거를 왜 이 자체를 왜 첩보 자산의 노출로 생각했는지 자체도 굉장히 의문이고, 첫 번째가 이제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요. 설령 첩보 자산을 통해서 그것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22일 날 오후 3시 반에는 북한에 우리 실종 공무원이 발견된 걸 알았죠. 근데 그것은 첩보 자산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좀 리스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첩보 자산을 운영한 이유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걸 텐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잡혀 있고 또 결국은 사살돼서 시신이 훼손될 때까지 기다렸다.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태경 의원도 직무유기라는 그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제가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첩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미 공동 이제 첩보 자산을 운영해서 이제 뭔가 조각을 맞추어서 월북의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최초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알았는데 왜 구조 요청을 안 했냐? 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해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월북이라고 나름대로 내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월북한 우리 사람 있으니까 돌려보내라, 이런 요구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표류나 예를 들어 이런 거라면, 그렇게 첩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좀 잘 좀 해서 좀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했을 텐데, 군이 가지고 있는 첩보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월북으로 판단할 만한 감청 자료가 있는데 우리 월북한 국민 잡아서 보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 국방부 장관은 더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이제 정보자산 노출의 리스크라고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회 정보위원들이 이미 월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군도 처음에 월북 정황을 첩보로 알았는데 그 월북한 국민에 대해서 그것 좀 잘 구해서 돌려보내달라,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저런 정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늘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우리가 잘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군이 대체적으로 이번 사건 과정에서 잘 대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독박을 쓰고 있으니까 좀 깝깝하겠지만 우리 군이 그토록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북쪽에서 그토록 빠른 시간에 사과 통지문을 갖다가 북으로부터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북한에서 이게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통지문을 누가 생각해도 허위로 작성했다. 그건 사과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오늘 위에 보면 대한민국을 아주 조롱하고 국민을 모독한 거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격된 직후에 열렸던 청와대 그 새벽에 열렸던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정작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이 연락조차 못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 장관, 긴급회의가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 회의에 외교부 장관이 가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강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장관이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어요. 문제가 됐던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그 회의가 소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 답을 외교부 직원들도 모르고 있었죠?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날 회의에 왜 외교부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안보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정 요구를 했고 시정이 됐고 그런 중요한 회의에 외교부가 언론을 보고 알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를 패싱하기 위해서 한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 장관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 직원들도 언론 보도 보고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지금 청와대에 열렸네? 우리 장관님은 모르고 있었네?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적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장관이 1시간 가까이 회의에 지각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보도가 지금 사실이라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왜 이렇게 긴급한 시점에 늦게 지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측의 해명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보도가 사실인지도 조금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10시 30분 군이 보고했고 11시쯤 안보관계장관급 긴급회의 소집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시 이전에 국정원장과 국방장관 등등 다른 참석자들이 도착했는데 통일부 장관의 도착이 늦어져서 회의를 못 열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이 1시간 회의에 늦었다. 그래서 회의가 늦게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보셨던 것처럼 불참 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NSC 전체회의 상임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통보를 못 받았다. 지난달 23일 새벽 1시, 오전 8시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다 배제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NSC 회의가 아니라서 북한 관련 장관들만 급하게 소집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바로 여쭙게요. 먼저 전 정부, 현 정부. 전 정부부터. 전 정부.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언뜻 생각하기에 여러 그 조간신문들은 북한의 이 만행에 대해서 우리나라 스스로 강력한 대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 북한에게 국제사회에 이 북한의 만행을 알리고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의 출석과 참석은 필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북한 관련 장관들만 모였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는 전자가 당연히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외교장관은 당연히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저 개인적인 좀 추측인데 그래서 이상한 점이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어요. 이미 저 회의가 있었다는 23일 새벽 시간에는 우리 그 소중한 감청정보 군 정보자산을 통해서 사살이 됐고 시신이 훼손됐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보자산 그다음에 또 다른 상황
뭐 해경이 저는 뭐 섣불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섣부르게 발표한 월북 정황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정리를 하려면 국정원장, 안보실장, 무슨 통일부 장관 뭐 등등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면 관계관들이 굉장히 많이 배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보 자산을 정리를 하고 보좌를 해서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가 저렇게 몇 명만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하나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날 당시 회의가 서별관에서 있었다고 해요. 예. 서별관에 있었는데 서별관이라는 건 우리 박수현 대표는 잘 아시겠지만 분수대 뒤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공간이고 굉장히 사실은 내밀하고 은밀한 공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보 자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앞으로의 정보 대응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서별관이 좁아요. 몇 명밖에 참석할 수 없는 회의예요. 그럼 당시부터 굉장히 무언가 중요한 정리를 위해서 아니면 소그룹만 알고 정리 혹은 교환하기 위한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내에 아무도 몰랐었다는 거예요. 서별관은 보통 청와대 비서진들이 근무하는 비서동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별관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오는 정보, 정보원에서 오는 정보, 아니면 또 다른 정보 이런 것들 정리해서 하려면 관계관들이 많이 배석해 있어야 되고 관계관들이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보좌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몇 명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이 알려지기 전에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정리하기 위한 청와대 내에 또 다른 조그만 이너서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저는 계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놓고도 공개적으로 그다음 청와대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서 회의를 해도 모자를 파는 대통령은 모르고 계시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건 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현 정부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외교부 강경화 장관도 굉장히 좀 언짢아하는 것 같아요. 항의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나를 일부러 패싱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딘가 기분 나빠 보입니다. 왜 안 불렀어요?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지금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잖아요. 남북관계 장관만 일단 했다. 저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험에 비해 보면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이 뭐 월마다 막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새벽 회의나 한밤 오밤중 회의가 막 계속 소집이 될 때인데 그때는 뭐 그 연락 체계가 가동이 되면 뭐 저도 이제 그 옆에 그 대경 빌라에 살았었는데 거기에서 막 정말 청와대에 뛰어 들어가고 하던 그런 시기인데 그런 게 비하면 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나 굳이 이 문제가 사실은 월북자라고 하는 내부 판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남북 관계로만 파악을 청와대는 처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제 외교 무대까지 갈 것인가는 사실은 처음에는 판단 안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뭐 잘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청와대가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는 이 문제를 남북 관계의 문제로만 보았고 또 월북이라고 하는 SI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 장관만 연락을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반드시 외교장관을 함께 참석을 시키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에는 그런 비판에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통일부 장관은 이 보도에 따르면 1시간 가까이 늦었다는 건데 어디 멀리 계시지도 않고 통일부 장관이 서울에 있는데 1시간 왜 늦었을까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22일 3시 반에 오후 3시 반에 무선 감청을 통해서 그 공무원이 북한 그 관리하에 있다. 그러다가 이제 9시 40분에 총격이 있었고 10시 10분에 이제 소각에 불꽃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보고가 10시 30분에 군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12시라도 빨리 모이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통일부 장관이 1시간 늦어가지고 1시에 그 긴급 장관 회의가 있었다는 건데 NSC 멤버가 누구냐면요. 의장은 대통령이고 그 멤버가 국무총리, 외교통일, 국방,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안보실 차장들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갔는데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NSC가 열리기에 충분한 사안인데 뭐 옛날에 표범 때문에라도 열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멤버 중에서 대통령과 총리와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만 뺀 나머지 멤버들만 모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NSC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는 23일 날 아침 8시 반에 청와대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때 관계장관 회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소집되고 있을 때 대통령께 보고가 되지 않았느냐, 뭐 대통령 그때 이제 그 휴식 취하고 계시니까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게, 적어도 군 보고가 10시 반에 군 보고가 됐는데 그때 이미 주무셨을까? 일단 그런 생각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하면 장관이 늦게 오고, 그 다음에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행안부 장관 뭐 참석하지도 못하고 대통령 보고도 좀 늦어지고, 이거는 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살됐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정권의 핵심에서 너무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정혁진 없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하나 간단히 바로 잡을게요. 저 시간은 정식 NSC가 아닙니다. 관계장관 회의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 당시에는 월북자라고 하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 피격을 당하고 불태워졌다라고 하는 일반적 사실이라고 하면 뭐 정식 NSC는 열어가지고 즉각 했어야죠. 근데 아마 그 당시 내부에서는 월북에 대한 그런 첩보, 이걸 가지고 아마 판단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국정원장, 그 다음에 뭐 안보실장 등은 아마 공관을 쓰고 있을 거예요. 소집이 되면 바로 올 수 있는데, 이인영 통일장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2시가 된 시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통 상상을 하면, 만약에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퇴근해서 다시 돌아온다 치더라도 그거 아니어도 적게 급박한 상황이면 택시를 타도 서울 외곽 어디에서도 청와대까지 오는데 한 20-30분이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이렇게 높게 올라간 청와대 바리케이트 가면서 나 몇 호 택시 타고 가고 있다라고만 해놓으면 이게 뭐 그냥 순식간에 내려가서 쭉 패싱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시간씩이나 늦었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상황이 확인된 시점에서 너무 쉽게 안이하게 대응했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야 각각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경화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국감에서 강 장관 남편이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 여행을 간 것과 관련돼서 최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제가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고요. 어쨌든 국민들께 이렇게 실망을 드리고 이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배우자께도 굉장히 참 다분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장관님을 이 문제에 갖고 그렇게 추궁하고 코너로 몰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기자, 결국 이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제 측은지심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강 장관이 내 남편이 내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에 결국 이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짠하다, 측은지심 느낀다 이런 답변도 나왔군요. 그러니까요, 뭐 말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장관으로서의 강경화라는 사람과 부인으로서 강경화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테고, 뭐 부인이 아무리 설득해도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점에서 뭐 강 장관이 솔직히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도 이걸 계속 뭐 추궁하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어쨌든 강 장관께서 두 차례나,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발단이 일어나자마자 송과대했고, 또 어제 또 국회를 나와서 국민 앞에서 또 송과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이 사건 자체를, 뭐 사건이 아니라 이 사안 자체를 그냥 단순히 외교부 장관은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해놓고 남편은 갔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과연 어쨌든 K방역이라는 게 뭐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기본권과 또 방역을 통해서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찾을 것이냐, 그 논의를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뭐 국감 얘기 나온 김에
법사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요? 추 장관 아들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대체 우리가 누구한테 묻고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이 지대한 것이에요. 전부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이 있어가지고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 여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혹을 털지 않고 어떻게 이 국정감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27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정쟁하려는 증인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말 국정에 대한 감사에 꼭 필요한 그런 증인들을 엄선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기자, 오늘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 코너에서 한국일보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여당의 이제 방탄, 여당의 행동 때문에 국감이 맹탕이 됐다라는 기사 제목이 한국일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국감에서 특히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두고 법사위원장 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증인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이 완벽하게 달라요. 야당에서는 왜 증인을 못 부르게 하느냐, 국감을 무력화시키려는 건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정쟁을 하려는 목적으로 증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반장 출신 이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어쨌든 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틀림없는 사실이 있죠. 하지만 저는 무혐의 처분과 별도로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은 분명히 국회에서 따질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혀 무혐의와 다른 차원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 태도 이런 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불법이냐 아니냐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미 추미애 장관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거는 야당과 보수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다 또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제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 뭐 인사청문회나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나 이런 데서 사실 뭐 증인 선서가 없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물을 수 없지만 국감에서는 증인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과연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답변할지 분명히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야당은 그것을 물을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혐의와는 다른 차원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국방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무혐의 받은 사안을 어떻게 또 불러서 따져 묻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법사위에서는 당직 사병이 아마도 이제 고소할 거라고 하니까 또 수사가 될 거다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국감에서의 어떤 증인도 막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논리를 만드는 거죠. 무혐의는 무혐의대로, 수사 중이면 수사 중인 대로. 그럴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국감 자체가 야당의 무대입니다. 여기 박수현 대변인 계시고 다 계시지만 사실 야당이 늘 국감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뿐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 그다음에 정책 책임자들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야말로 좀 역지사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여야의 목소리 영상으로 각각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의 핫플이 굉장히 좀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고민정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판단들이 각각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무혐의를,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상원에 녹출된 백신과 관련돼서 박능호 장관부터 먼저 맞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박 장관도 내가 먼저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자랑했던 1주택자가 알고 보니 50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권 인사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서 줄줄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전 광진을 지역구 주민자치위원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 공보물을 81,834가구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고민정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고요.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고 의원이 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민정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홍보 문구와 팸플릿을 돌린 셈이 됐다라는 혐의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 동부지검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을 앞둔 어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부지검 측은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같이 선거에서 이번에 싸웠잖아요. 싸웠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경쟁했잖아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5명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기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됐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두 분의 결과가 좀 다른 겁니까? 한 분은 무혐의, 한 분은 기소유예. 완전히 다른 거죠. 아, 그렇군요. 무혐의는 아예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무죄고요. 기소유예는 죄가 되기는 되는데 그냥 검찰이 봐주겠다. 그 재판에 걸지 않겠다. 그런 의미니까.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유죄냐 무죄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같은 지역에서 경쟁했던 두 명의 후보였었기 때문에 네네. 판단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검찰의 판단이. 그런데 네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먼저 고민정 의원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동부지검이 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60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를 운동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선거 운동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부정선거죄가 되거든요. 부정선거운동죄가 되니까 이 사람이 처벌을 갖다가 받게 돼요. 근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데 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고민정 위원 그 후보 측에서 내가 뭘 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갖다 한 거예요. 아, 자치위원 본인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따져보니까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죄죠. 예.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남느냐? 고민정 후보 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허위 사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립되는 구조인데. 지지 선언을 안 했는데 지지했다고 공보물을 냈으니. 네네. 그럼 거짓말을 갖다 한 거잖아요. 그 후보 측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은 그 형량이 제법 세단 말이에요. 뭐 3년 이하 징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갖다가 보니까 고민정 후보 측의 어떤 시의원이 이 모든 문구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아, 그렇군요. 그 사람이 기소가 된 거고 후보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혐의로 불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가 기소할 때는 공소장을 쓰지만 불기소할 때는 불기소 이유서를 갖다가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이러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정 후보는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밝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공개를 갖다 안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사안 같으면은 그 규정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예외적으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그 공개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개심의위원회에다가도 회부시켜가지고 심의를 해본 결과 이런 사안은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 이 정도로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 검찰청에서 동부지검에서 그런 그 절차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로는 좀 이상하다라는 건데, 동부지검은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었던 그 지검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 사건과 그 사건은 별개니까 추장관 혐의에 대해서는 왜 이게 무혐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던 동부지검이 이번 고민정 의원권과 관련돼서는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하니까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도 궁금한 게 일반인으로서 왜 이거를 불기소한 이유를 설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보물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넣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가 아니고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벌금이 3천만 원 이하거든요. 굉장히 중한 건데 두 가지 건이 지금 섞여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을 이용했다. 그리고 해당 주민자치위원은 고민정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다 걸려있는데 저게 불기소가 됐다라는 게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고민정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구로의 윤건영 의원, 그 다음에 동작의 이수진 의원 등등도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다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게 지금 동부지검에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모든 검찰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현 정부에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라면 이 모습이, 저는 단호히 이건 반대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저는 어떤 기사 보고 좀 놀랐는데,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가 연초에 피자 돌렸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현직 지사가 피자 돌린 거는 기소되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제에 무려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지는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불기소 처분 내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질질 끌다가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나고, 이게 검찰 개혁이라면 국민 누가 그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도 동부지검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당만 기소하고 야당 의원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박해를 받는 듯한 그런 인상이 가는 처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거 굉장히 민감하고, 어떨 때 보면 민감하기도 하면서 폭이 넓기도 해요.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뭐냐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혹은 남을, 경쟁자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한 행위의 위반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의도성과 당락의 영향을 결과적으로 얼마나 미쳤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에요. 자, 고민정 의원이 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공보물에 사진을 한 장 넣는데 거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주민자치위원이죠. 뭐 그 사진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고민정 후보가 그걸 의도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진을 넣어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건 단순히 실수죠. 의도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진 하나를 넣어서 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오세훈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금품입니다. 예, 금품 10만 원만 불법으로 돌려도 구속되는 거예요. 근데 무려 120만 원을, 그리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님을 기소 유예한 것 자체가 관대한 처분입니다. 예, 그에 비하면 고민정 의원, 예를 들어서 저렇게 무혐의 처분하거나 뭐 약간의 뭐 가벼운 처벌, 이 정도가 적합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친문 핵심이라 봐줬다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의견이고요. 그리고 야당 한번 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야당 의원님들 중에요, 지금 무혐의 받은 분들 계시고요. 훨씬 이거보다 굉장히 그 중대한 위반의 정도가 심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받은 야당 의원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친문 핵심이라 좀 봐줬다, 이런 프레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예, 뭐 친문 핵심이라 봐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를 어쨌든 검찰이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 그걸 밝힐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왜 어떻게 봤을 때 의도성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뭐 당락에 영향이 없다면, 사실 이게 8만 명한테 이제 8만여 명한 가구에 간 건데, 과연 8만 명 갔음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영향이 없다면 왜 그런지를 밝힐 책임은 분명히 검찰에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논란이 이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럴 때도 이제 대법원에서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과연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누가 판단할 것이냐, 과연 누가 그것을 그 기준을 만들 것이냐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의도성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설명이 돼야만 어쨌든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지금 논란을 되는 게 늘 현 정부에서 춘풍추상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남에겐 관대하고 나에겐 엄격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법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오히려 그런 의혹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에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핫플인데요. 상온에 노출됐던 백신의 위험성과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박능우 장관과 또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도 어제 마침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백신은 과연 누가 맞아야 됩니까? 이상이 없는지 100% 없는지 전수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맞겠습니까? 저는 제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백신을 사용한다면 저 강기훈부터 맞아주십시오. 질병청장님, 보건복지부 장관님부터 맞는 것이 우선이다. 저하고 의원님 먼저 시범적으로 맞자고 말씀하신 건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뭐 언제라도 가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독감 백신 논란, 보건복지위에서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는 전수조사한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맞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보건복지 장관부터 먼저 맞아라. 그러자 박 장관은 먼저 맞겠다. 근데 야당 의원과 같이 손잡고 맞자라고 답했어요. 일단은 박능우 장관 진짜 맞는 거 맞아요? 맞겠죠. 그런데 우리 박능우 장관이 좀 뭔가 감정이 섞인 답변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장관이라면, 예,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예. 제가 솔선수범해서 제가 맞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적한 야당 의원 같이 맞자고 하는 거는 좀 감정이 섞인 표현이죠. 예.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고가 이번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것이 오히려 우리 이 문제를 고쳐가는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 기회에 품질 또 유통 또 입찰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좀 아주 다 제도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박능우 장관이 할 일이지 야당 의원님 보고 함께 맞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어쨌든 장관이 좀 솔선수범해서 맞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민 불안인데 이 불안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불신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은 이 국민 불안뿐만 아니라 불신까지도 해소시켜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사실 이 유사한 연구가 해외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외신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이슈였는데 국내에서도 그 효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겁니다. 보통 저 군복무 생활할 때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가족들이 군 생활할 때도 군에서 어디 다쳤다고 하면 이 빨간 약을 많이 발라줍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두통에도 빨간 약 바르고 감기에도 빨간 약 발라줄 것 같다라는 말이 제 군대 시절에 유행했었는데 그 빨간 약으로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실험이 국내에서도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유럽과 미국에서도 한 차례씩 이런 실험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도 고려대 의대 교수 연구팀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한 거죠. 상체에 바르는 일명 빨간 약, 포비돈 요오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박민성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켰다. 포비돈 요오드를 활용한 구강, 비강 등의 적극적 위생 관리는 코로나 감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낸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있는 빨간 약을 물에 타서 코에 넣으면 안 된다. 라는 것도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비돈 스프레이라고 있어요. 코에 뿌리는 거.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지 빨간 약을 물에 타서 코에 뿌리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재명 기자, 사실은 이 실험이 해외에서 몇 차례 진행됐어서 뉴스가 화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가 많이들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게 국내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 야, 이거 좀 눈여겨볼만 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전염성이 워낙 변종이 생길 때마다 전염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더라도 매년 맞아야 되고 사실 그 백신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도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뭐 코로나를 영원히 함께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어쨌든 포비돈 요오드 물질이 코로나를 99% 이상 어쨌든 그것을 없앤다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이 물질을 좀 잘 활용해서 어떻게든 좀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 포비돈 요오드가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정책적인 활용도 좀 커 보이니까 우리 보건당국도 요 뉴스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좀 눈여겨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이 코로나 위험 때문에 단풍 구경을 자제해달라라고 강력히 권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에 벌써 단풍 시즌이 왔군요. 지리산부터 늘 시작하죠. 단풍. 이달 말까지 전국의 단풍이 절정을 맺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정혁진 변호사는 나는 설악산파다라고 지금 속삭이는 거 방송에 다 들어봤어요. 환경부에선 되도록이면 단풍 구경 가지 말고 가더라도 방역수칙을 지켜달라 권고했고 다음 달까지 대형버스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 제한, 케이블카 탑승자 50% 제한 등등이 실시됩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지리산 전망대 등 21개 공원 인기 탐방지 58곳에 출입 금지선도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급기야 단풍 정 보고 싶은 분들은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국립공원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TV로 모니터로 단풍을 봐라 라는 영상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오늘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게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또 단풍하면은 뭐 내장산 단풍도 이렇게 유명하고 멋있네요. 벌써부터 이렇군요. 좀 저희도 한번 비대면으로 볼까요? 음악까지 우리 이은정 PD가 넣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은행나무와 단풍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고요. 자, 가야산의 단풍 자, 멋있죠? 참 멋있습니다. 아름다운 단풍 확인하고 계시고요. 자, 자막은 좀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설악산의 단풍 모습도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울긋불긋. 자, 이번 주 벌써 절정을 이룬다고 하니까 단풍놀이 못 가시는 분들은 저희 오늘 돌직구쇼 보고 좀 느끼시기 바라겠고요. 지리산은 아직은 좀 먼 것 같은데 박정하 대변인 원주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원주에도 뭐 단풍 유명하지 않습니까? 설악산 단풍 지나고 나면 이제 원주에 있는 치악산에도 단풍이 있는데 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도 지금 밖에 보니까 아주 그냥 눈과 코가 뻥 뚫리더라. 아주 쾌청한 가을이잖아요. 예. 저희가 단풍놀이 가는 게 울긋불긋한 이쁜 아름다운 단풍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저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뭐 이런 걸 좀 산에 가서 느끼려고 하잖아요. 안타까운 우리 조그만 애들 그런 거 아직 못 느꼈던 지금 뭐 그렇죠. 이제 막 다니는 그런 애들 저런 거 못 느꼈던 애들이 앞으로는 맨날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니터 보고 단풍 구경하고 이게 단풍이구나. 그다음에 뭐 꼭 단풍 아니어도 어디 유명한 해외 관광지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도 제주도 같은 데도 이게 모니터로 보고 이게 제주도구나. 이게 성산 일출봉이구나. 이런 세상이 올까봐. 아프리카 국민들이 눈 구경하듯.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코로나 좀 종식돼서 마음껏 우리 국민들 모두, 우리 아이들 모두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박정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올 가을만 우리가 좀 참고 좀 빨리 내년 봄부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게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취지일 텐데요. 저도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프랑스의 그 지식인 알베르 까뮤이가 했다는 말인데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 이 가을 참 꽃구경 못하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변화, 계절의 변화가 두 번째 봄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런 새로운 인생에서 또 모든 생활에서 두 번째 봄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 두 번째 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마음으로 이 시국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까뮤랑 절친한 또 박수현 전 대변인이 명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악플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청와대가 자랑했던 1주택자, 알고 보니 부동산만 50억이다. 오늘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강섭 법제처장의 기사가 오늘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다라며 청와대가 지난 8일 차관급 인사 9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인 차관급 9명 모두 1주택자다. 주거 정의를 고려한 뉴노멀이다라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강섭 법제처장 본인만 아파트가 1주택이지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많다는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재건축 예정 강남 개포 주공 아파트, 인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 강남 역삼동 상가 대지 건물 일부, 성남 수정구 상가 재건축 분양권, 서울 용산구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등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50억 넘는 부동산 자산을 이 법제처장 일가가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오늘 조선일보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자산도 다수 보유, 일가족 예금 자산 45억, 유가증권 13억, 다른 브라질 국채까지 부동산 실거래가를 감안한 시 일가족의 자산이 100억 원대 이상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뭐 자산이야 많을 수 있죠. 돈이야 많을 수 있는데 문제는 청와대가 1주택자다라고 홍보를 하며 주거의 정의를 고려했다. 주거에도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면서 홍보를 했는데 부동산 자산만 50억이라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공직자가 뭐 돈이 많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해가지고 물려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공직자가 맡은 일을 굉장히 잘 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보탬이 되면은 그런 공직자를 사실 저는 더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너무 지금 다주택자들을 돈 많은 사람들을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법제처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법제처장으로 계신 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 속담이 생각나는 그러한 그 경우가 많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좀 그 많은 국민들 요즘 어렵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렇게 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부럽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제처장이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이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은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투기 의혹 관련 증빙서를 제출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거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 기사가 제기하고 싶었던 의혹은 주택과 관련돼서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문제 제기입니다. 부동산 자산만 일가가 50억을 가지고 있고 투기 의혹을 증명할 서류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라고 썼던 것에 대해서 청와대 설명이 1주택자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짜 공직자가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근데 이제 청와대가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여권 전체라고 봐야겠죠. 여권이 이제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투기 집단, 투기 세력, 범죄시하면서 이 논란이 커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청와대가 이제 그러면 소개를 하면서 1주택자다. 그것이 공직사회에 이제 누운 요멀이 됐다. 새로운 기준이 됐다. 이것이 주거 정의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사실 여기 박수현 전 대변인, 박정환 전 대변인 계시지만 청와대가 재산 내용을 몰랐다? 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재산 내역이라는 건 정말로 인사검증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고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100억대 재산을 알고도 저 얘기를 한 겁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분명히 관보에 다 게재가 되고 나중에 논란이 될 텐데 왜 그것을 숨기고 갔을까라는 게 저는 오히려 의문이고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국민을 기망했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마저도 속이었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강섭 지금 이 법제처장은 어느 날 뭐 교수직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시다 오신 게 아니라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이 공직자들이 재산 공개하는 게 서기관 이상부터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분은 한 30년, 30년 최소한 이전부터 재산 공개를 해와서 이 재산이 계속 노출돼 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1주택자다
청렴한 뭐 이런 취지로 대통령께 천거를 했거나 아니 국민한테 발표했다? 저는 이건 청와대 인사검증단이 국민을 속였고 대통령도 속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예, 좀 뭐 박정화 대변인 말씀에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저런 정도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 검증 서류에 체크를 안 해서 써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미 동의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시스템이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거를 못 걸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언뜻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뭐 저것이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드러나서 이제 비판을 받지만 청와대가 마치 저런 어떤 인사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저 문제는 왜 그런 단순한 검증 시스템에도 걸릴 수 있는 건데 왜 판단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니까 한번 본인의 해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네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아내는 소홀행을 반대했다라는 건데 대한민국에 망명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이 조성길 이탈리아 대사 대리와 관련돼서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함께 보시죠.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여당이 정부 부담을 의식한 듯 수차례 망명을 타진했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 자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 때문에 공개되는 걸 싫어했고 자신의 한국행이 알려진 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소식통은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조성길 입장에서나 조성길 한국 망명이 부담스러웠던 정부 입장이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태용호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게 노출됐는지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이제 상황. 이거 조성길 부부가 지금 소재가 어디냐에 따라서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 혈육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든요.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인도적 견지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정작 이 조성길 대사대리는 자신의 입국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서 매우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출신 소식통 A씨는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사 대리가 자신의 입국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른 소식통은 조 전 대사 대리 아내는 평양에 있는 딸이 걱정된다며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변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국면에선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대사 대리는 입국 후 대북 분야화에서 활동을 해왔다라는 것도 전해지고 있는데 조 전 대사 대리가 국정원 관리하에 대북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안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상당히 조심스럽고 명확하게 무언가를 다 드러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현재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과학도 제공하고 철저하게 신변 보호하고 있겠죠? 그건 당연히 틀림없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성길 대사도 대사 대리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북 정책에 많이 이제 관여하고 또 기여를 하고 있을 거라 믿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쨌든 지난해 7월 입국한 이후에 한 15개월 만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지금 조성길 전 대사 대리 본인뿐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태영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딸이 북한에 머물고 있는 상태죠. 근데 아마도 딸에 대한 심리를 굉장히 우려하는 거 봐서는 저희가 지금 딸이 강제 송환된 건지 아니면 자진으로 월북했는지 자진으로 입국한 건지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강제 송환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 전 대사 대리의 부인도 오히려 평양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그런 전언이 들리는 거 봐서는 굉장히 지금 이 공개된 상황들이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이 정보가 어떻게 노출됐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조 전 대사 대리 아내의 이 마음이 진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도 있겠으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은 본질은 평양에 남아 있는 딸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죠. 네네. 북한이
혹시나 앙금을 갖고 이 평양에 있는 조 대사들이 딸에게 좀 너무 지나치고 가혹한 처분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온 국민이 있을 것 같아요. 보도를 갖다 보니까 예. 그 조 대사 대리는 모르겠고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한국보다는 프랑스 같은 제3국에 그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이 아니고 제3국에 있으면 그나마 이제 북한에서 용인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 처가도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북한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한국에만 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문제가 수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국에 왔고 한국에 온 것이 이제 밝혀지고 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제 딸이 기껏 한 20살밖에 안 됐을 텐데 그 딸에 대한 걱정이 다른 걱정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압도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알로에서는요. 의문의 안보관계 장관회의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한 이야기 라방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전 청와대 출입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한글날에도 정상 방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